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의 확장 정도. 2. 경제를 억제할 계획을 세운다. 3. 시진핑, 한국의 긴급 구조 요청.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지난 2000년대까지는 세계화의 분위기 속에 자국 공장이 아니라 인건비가 저렴하고 환경 규제가 거의 없는 지역으로 공장과 일자리가 몰려갔습니다. 그 결과 중국이 가장 큰 혜택을 보면서 지구 역사상 전례 없는 경제 발전을 이뤄내 단기간에 글로벌 패권을 놓고 미국과 경쟁하는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군사력이 커질수록 주변국에 대한 압박과 견제가 강력해졌으며 급기야 2030년엔 국내 총생산 GDP를 기준으로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포부를 드러내자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미국에서도 상당히 다급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명목상 중국을 견제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한국을 비롯한 유럽과 사방의 동맹국들에게도 경제적 손해를 입히게 되는 가운데 얼마 전엔 기존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일화를 뛰어넘는 8년간 2,800조에 달하는 시장을 독차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2월 7일 워싱턴의 하원 본회의장에서 국정연설을 진행했고 대통령의 이름으로 미국의 도로와 다리 그리고 고속도로는 전부 미국 제품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목재와 철강부터 케이블까지 미국산 제품의 사용을 보장할 것이라며 이는 새로운 국제무역 규칙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천명한 바이 아메리칸의 핵심은 그동안 미국의 산업계를 점령한 중국산 소재에서 탈피해 자체적인 구매 조달 시장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자국산 소재를 적극 활용해 중국으로 가는 경제적 이익을 원천 차단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미국 내 건설 토목과 같은 인프라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며 그 규모는 자그마치 2,800조 원에 달한다는 시장조사 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이 나오자 미국 내 상당수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미국에 수출하던 한국 기업들이 손해를 볼 것이란 분석이 나왔지만 공급망에 타격을 입게 될 미국의 기업들이 정상적인 사업 활동에 지장이 생길까 우려하며 이번 정책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마치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중국의 호주에 대한 무역 제재처럼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줄 알았던 정책이 오히려 미국의 경제 발전과 공급망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전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행보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2,800조 원 규모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 역시 글로벌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 내 제조업과 건설 경기를 끌어올려 일자리 창출과 경제난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회성 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좋은 이벤트가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특히 기업들 입장에선 오히려 더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 이래 사상 최대 인프라 투자가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미국 내 생산 능력은 이런 대규모 투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8년간 2,800조 원에 달하는 이번 투자는 주로 철도와 고속도로, 석유화학 산업과 철강산업 발전소와 케이블 그리고 전자산업까지 대부분의 인프라 건설과 제조업 분야에 걸쳐 있는데 미국은 이와 같은 산업 분야의 상당 부분을 한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에 걸쳐 수입하는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 산업 분야마다 다르지만 이 산업들 중 대략 54%가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대부분 인력 위주의 노동지 맥형 산업이라 단기간에 국산화하기란 어렵다는 소식입니다. 즉 정부의 정책으로 해외 수입이 완전히 막힌다면 미국 내 수요가 폭발해 가격이 급등할 것이며 현지 기업들은 장비와 부품을 비싸게 조달하게 되고 높아진 단가는 공사비용과 건설비용에 반영되어 국가 전체의 예산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무엇보다 우려되는 사항은 미국 내 인건비와 생산원가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금처럼 고금리 현상의 원가가 높아지는 건 기업들도 상당히 두려워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높아진 생산 단가는 쉽게 내려가지 않으며 바이 아메리칸 정책으로 반짝 수요가 생긴다 한들 이번 정책이 끝나면 많아진 생산량을 수출로 돌려야 하지만 미국의 높은 원가로 생산된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을 통해 잠깐의 붐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원가 상승으로 도미노 물가 상승이 유발되고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세계 시장에서 설 자리가 사라지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내 기업들은 중국의 제품은 수입하지 않아도 대체재가 있지만 한국의 수출 품목은 높은 기술력과 독점 생산으로 사실상 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수입해야 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한국은 90년대 이후 미국을 상대로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수십조 원의 흑자를 올리는 전통적인 대미 무역 흑자국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반도체 등 제조업체부터 석유화 선박 그리고 찰강 제품과 중화학공업, 철도와 차량의 핵심 부품과 건설 자재와 장비 그리고 고압 케이블까지 산업 전반적으로 쓰이는 필수 소재들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 산업계에서 한국산 부품과 소재가 쓰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하는 중국과는 다르게 한국의 제품들은 품질과 기술력을 갖춰 대체하기 어려운 상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정책에 우리나라 철도와 철강 수출 건설 자재와 장비 기업들과 발전소에 필수적으로 납품되는 케이블 관련 기업들까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미국의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란 주장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이 애초에 품질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했다면 한국산 제품을 수입해 사용할 일이 없다는 것으로 이미 미국산 제품은 원가와 기술력 면에서 뒤처져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미 미국산 원자재를 사용한다는 방침에 한국 이외에 중국산 대체재를 쓸 수도 없으며 자체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1인당 국민소득 세계 최상위권에 있는 미국이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지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 건설 장비 업체들은 이번 정책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수출 비중이 상당한 국내 중장비 제조업체인 두산 바켓은 아예 미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오히려 미국산 우선 정책이 싫으면 수혜를 보게 될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미국의 일화 정책으로 전기차와 배터리가 미국 내 생산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주황 때문에 오히려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점령하게 된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배터리 기업들은 사실상 없다시피 하며 유일하게 테슬라만이 자체적인 배터리 생산 시설을 구축하겠다 발표했지만 원재료 공급망부터 공장 건설과 배터리 관련 기술력 확보까지 산 넘어 산 수준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테슬라는 전기 차량 주행 관련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강점이 있지만 배터리 산업은 사실상 화학 분야이기에 테슬라가 기존에 고수하던 분야와는 거리가 있어 공격적인 시장 진출과 확장이 불가능해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 배터리에 더욱더 의존하게 된다는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연간 수출 분량 270만 톤으로 쿼터제가 적용되고 있는 철강업계는 이번 정책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쪽은 태양광과 수력 풍력 발전 기업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먼저 미국 내 태양광 시장은 한국 기업들이 사실상 점령하고 있으며 중국에만 공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계 태양광 업체들이 퇴출되는 수순이라 미국 내 공장을 확보한 한국 기업들의 시장 지위는 더욱더 튼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발전용 터빈 장비와 같은 경우엔 국내 경쟁업체들 이외에도 미국에 공장을 가진 기업들이 없어 바이 아메리칸 정책이 실시된 이후에도 수출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업들 중 일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정책을 지켜보다가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면 얻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번 인프라 사업에 5G 통신망을 비롯한 광대역 통신망도 수십조 원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의 5G 통신 장비는 사실상 삼성전자가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미국 내 통신장비 점유율은 중국이 50%로 1위였지만 국가안보와 직결된 통신장비 사업을 중국에 맡길 수 없다는 미국의 정책으로 대거 한국산으로 수요가 옮겨오고 있습니다. 2022년엔 미국 내 중국산 통신장비 점유율이 10%대 수준으로 낮아지며 낮아진 만큼의 점유율을 전부 한국의 삼성이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미국 자체 통신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 없어 미국 당국은 이번 바이 아메리카 정책에 광대역 통신장비 사업도 포함시키고 있지만 해당 장비를 공급할 자국 기업이 없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통신장비에 중국산 제품을 도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국산 장비의 점유율이 갈수록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국은 이번 정책으로 자국 내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이지만 사실 진정한 목적은 바이든 행정부가 차기 대선 승리를 목적으로
공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자국 기업들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국산 제품과 기술력을 밑바탕으로 한 경쟁력이 있다면 굳이 수입해 사용할 이유가 없지만 경쟁력 없는 분야에서까지 국산화를 고집하다가 큰 낭패를 본 기업과 국가들이 한두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 일본의 미쓰비시가 제트 여객기 시장에 진출하려는 목적으로 11조 원의 연구개발 비용과 15년 이상의 연구개발 기간을 들였지만 결국 단 한 건의 수출과 판매를 이뤄내지 못하고 시장에서 철수한 사례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세계 제트 여객기 시장을 양분하는 보잉과 에어버스도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에게 여객기 관련 주날개와 꼬리날개, 동치와 랜딩기어 시스템 등 다양한 부품을 생산 맡기고 있는 경쟁력 있는 기술의 적절한 도입은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삼성이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은 기술력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비슷한 기술로는 TSMC의 고객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인정할 만큼 압도적인 기술로 양산을 해야 그들을 몸찍일 수 있습니다. 삼성은 원활화 산업 수물의 문제로 기존 퀄컴과 엔비디아의 일부를 TSMC에 옮겨주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일부를 찾기는 했지만 TSMC가 5나노 공정에서 수를 문제가 별로 없었던 점에 비하면 사실 완패한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즉 신뢰성의 틈이 더 벌어진 것과 같습니다. 팹리스들이 가격 차이가 있어도 더 안전한 곳에서 제품을 만들고 싶어하는 이유는 제품을 접한 고객들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제품 판매 후 문제가 있다는 빅얘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뼈도 같습니다. 무조건 싼 가격으로 대량 판매를 한 뒤 사라지는 그런 중국 기업이 아닌 다음에는 품질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3나노미터 양산에 돌입했다고 해도 아직 TSMC 고객들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잘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신뢰성 때문입니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기술 유출에 대한 염려권이 아니라 수물과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문제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 고객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TSMC에 비해 확고한 기술적인 우위를 보이면서 신뢰를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TSMC를 꺾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기술력이나 또는 비슷한 기술력으로 비교가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또한 삼성 파운드리와 가까운 기업들이 삼성 3나노미터를 적용한다고 해서 당장 삼성 파운드리로 옮겨타지 않고 일단은 시장에서의 평가를 듣고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술력을 발휘해 TSMC가 생산하는 제품보다 훨씬 좋은 고성능, 저저전력, 초소형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야 TSMC의 고객들이 삼성 파운드리로 움직이게 할 수 있지. TSMC와 대등한 기술을 갖춘 수준에선 순수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이기는 게 쉽지 않다는 게 반도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관계자나 반도체 전문가들은 2나노와 1.4나노미터에서 삼성의 완전한 기술력을 증명하면서 TSMC에 비해 계속 앞서 나간다면 그때부터 즉 2025년부터 1위 탈환에 대한 진검승부가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무조건 기술력에 완벽하게 앞서가야 합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기술력이라고 한다면 메모리 반도체를 들 수 있습니다. 애플은 다른 부분은 TSMC에 하청을 주고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다릅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은 세계 1위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애플은 삼성전자로부터 디램, 랜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받습니다. 물론 다른 삼성전자의 경쟁 업체도 있지만 품질을 따지는 애플의 1순위는 가격이 가장 비싼 삼성전자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경쟁사라고 해도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는 믿을 수 있는 신뢰 때문입니다. 현재 3나노미터 공정에서는 삼성 파운드리가 6개월 먼저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조선은 어제 기사에서 TSMC가 3나노미터 양산에 돌입했다고 했는데 관련 근거가 없습니다. TSMC가 3나노미터 양산에 돌입하면 대만 언론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2020년 6월 반도체 업계에서의 화두는 3나노미터 공정 기술에서 가게이트 어라운드와 핀펫 성빈 FET의 차이였습니다. 당시 핀펫 구조는 5나노미터 공정까지 4나노미터 공정까지는 활용할 수 있다고 봤지만 3나노미터 공정부터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성 파운드리와 달리 TSMC는 3나노급 공정에서도 누설 전류 문제를 감수하면서 GAA 대신 핀펫 구조를 적용시키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기술력 때문인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애플, 퀄컴,
AMD 등 초대형 고객사들로부터 3나노급 공정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반도체 설계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고 세미콘덕터 엔지니어링은 지적했습니다. 실제 미세 공정 심화에 따라 반도체 설계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따라서 엄청난 비용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시장 조사기관 IBS에 따르면 28나노급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는 평균적으로 5,100만 달러가 투입됐지만 10나노급에서는 1억 7,400만 달러가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7나노급은 3억 달러, 5나노급은 5억 3천만 달러가 필요했고 3나노급 공정으로 진입하면서부터는 반도체 설계에만 5억 15억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핀팩과 비교해 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GAA 기반 반도체 설계 비용은 더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비용 때문에 TSMC가 GAA 도입을 미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으로는 GAA 기반 반도체가 핀팩 기반 반도체보다 성능면에서 당장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TSMC가 GAA 도입을 미루는 이유로 들기도 합니다. 세미콘덕터 엔지니어링은 지난해 IBS 관계자를 인용해 3나노급 GAA는 3나노급 핀팩과 비교해 전력 소모가 15-20%가량 적은 장점이 있지만 반도체 노광식각 증착 공정 몰 및 금속 배선 공정 벌이 동일하기 때문에 성능 차이는 8% 미만일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전혀 다른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나노급의 MB캡 기반 반도체가 7나노급 핀팩 반도체와 비교해 소비 전력 50% 절감, 성능 30% 향상, 사용 공간 45% 감소 등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시장 조사기관의 예측치인 8% 미만보다 훨씬 강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삼성 발표대로라면 대단한 차이입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3월 파운드리 포럼에서 더 진화된 MB캣을 발표하면서 이미 1나노미터 개발에 진보된 기술력을 보였습니다. 기술력에서 TSMC가 점차 떨어지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급 이하 공정으로 진입할 경우 GAA 공정은 필수적 단계로 어차피 핀팩 구조는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시일을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적용해야 하는 공정은 빠를수록 기술력도 높아지고 수율 안정화도 빨라진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기술력의 경쟁이고 이제부터는 반도체의 정세로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TSMC는 일본 구마모토현에 총 1조 2천억 엔을 들여 생산 라인을 건설 중인데 이 중 일본 정부가 건설 비용의 40%를 지원합니다. 지난 4월 착공했고 내년 9월에 준공해 2024년 말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소니는 TSMC 공장 옆에 이미지 센서 생산 라인을 세워 TSMC에서 생산된 칩을 받아 옆 공장에서 바로 센서를 완성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TSMC 고위 관계자가 일본의 제2공장을 건설할 가능성을 내비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선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7나노, 5나노 같은 그런 첨단 반도체, 선단 어드밴스드 공정 위주로 개발되는 반도체일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예상하면서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에 착공하고 나서 뒤늦게 소문이 도는 내용은 첨단 반도체가 아닌 12인치 웨이퍼의 22, 28나노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첨단이 아닌 자동차용이나 가전제품에 사용하는 기본적인 구형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 쇼티지가 나는 부분이 이쪽 부문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의 전말은 일본의 간절한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대만 정부의 입장에 따라 일본 정부가 50%의 건설 자금을 대주는 조건으로 기본적인 22, 28나노 반도체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소문이었습니다. 자동차 왕국인 일본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좋은 기회라는 분석도 나왔기에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미국에서는 한국과 대만을 압박하면서 반도체 기지를 미국에도 세워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의 압박에 모리스 창, TSMC 창업자들, TSMC 최고의 경영진은 대만 생산이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강력했던 것만큼 고개를 숙이는 것도 빨랐습니다. TSMC가 대만이 유리하다고 한 것은 생산 단가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계적으로 찍어낸다고 해도 미국과 대만이 생산 단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일본 정부의 간곡한 요청에 어쩔 수 없이 따랐고 미국의 요청에는
반발했던 TSMC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TSMC 고위 관계자가 일본의 제2공장을, 그것도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세울 수도 있다는 말이 슬며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3나노미터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세우겠다는 말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결론적인 것은 앞으로 TSMC가 삼성 파운드리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승부수를 잘못 두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이 무척 치열합니다. 각 나라의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모두 뛰어들어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테슬라와 현대차를 상대로 세계 여러 기업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여러 기업들은 최근 적극적으로 한국 전기차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 그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판매할 전기차에는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인데요. 그간 중국 정부가 차별적인 보조금 정책으로 한국 기업을 견제해 왔으며 자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시 자국 배터리를 탑재할 것을 종용해왔기에 이번 한국 시장 진출에 대한 시선이 고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중국이 자랑하던 교체식 배터리의 충격적인 근황으로 그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감히 넘볼 순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다른 전기차 기업들과 격차를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되며 큰 화제가 됐는데요. 그런가 하면 현대차의 다양한 전기차 모델들은 세계 각국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되며 쏟아지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속적으로 한국을 견제해왔던 중국과 일본에서조차 그 반응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이라 마지못해 인정하고 나섰더죠. 최근 전 세계 여러 기업이 전기차 경쟁에 뛰어들면서 전기차 시장의 경쟁은 무척이나 치열해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한국의 전기차는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내며 촉망받고 있는데요.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독일, 영국 등의 시장에서 한국산 전기차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미국 시장에서는 테슬라에 이어 점유율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현대차가 매우 잘하고 있다는 글을 게재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죠. 현대차에 대한 호평과 기대감이 담긴 많은 트위터 이용자들의 글이 이어졌는데요. 한국의 전기차는 전 세계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전기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의 여러 기업들은 최근 적극적으로 한국 전기차 시장의 문을 두드며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바이디, 볼보, 폴스타 등을 거느리고 있는 지리차 그룹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르노 코리아와 공동으로 전기차 개발에 나섰으며 독자적인 판매망 구축도 준비 중이라고 하죠.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바이디 역시 한국 법인 규모를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디 한국 법인은 2016년 설립된 뒤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버스 수출을 위한 판매사무소 개념으로 운영되어 왔는데요. 최근 사무실을 이전하고 대대적인 채용에 나서는 동시에 6개 전기차 상표 출원도 완료하며 버스뿐만 아니라 승용차까지 이르는 전기차 판매 라인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디는 쌍용 자동차와 파트너십을 맺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한편 이들이 국내에서 판매할 전기차에는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으로 곳곳에서 걱정, 어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디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바이디는 자사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판매를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높여가는 기업으로 지리차 역시 중국 배터리 기업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한국 배터리에 대해 노골적인 차별 정책을 펼쳤던 중국이기에 이번 그들의 행보에 불편한 감정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은 북미, 유럽 등과 더불어 글로벌 3대 전기차, 배터리 시장으로 꼽히기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이미 중국 현지에 생산 설비 구축을 완료했으며 지속적인 증설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5년 전후부터 꾸준하게 투자를 이어오고 있지만 몇몇 공장을 제외하면 수익성 확보에 실패한 상태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차별적인 보조금 정책으로 한국 기업을 견제한대요. 자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자국 배터리를 탑재할 것을 종용해왔기 때문이죠. 키틀, 바이디 등의 자국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 기업을 견제한 것인데요. 중국은 내연차 중심의 완성차 시장에서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실패한 이후 전동화 시장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몰두해왔습니다. 배터리 사업 육성도 그때부터 본격화됐죠. 그 영향으로 최근 중국 전기차는 유럽, 동남아시아 등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으며 중국 외의 시장에서도
중국 배터리를 탑재하는 완성차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동안 한국 완성차 시장 진출에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중국이지만 이번 전기차 시장 진출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한 국내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한국산 배터리 탑재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우리 도로를 누비게 된 상황을 어떻게 곱게 바라볼 수 있겠느냐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중국 배터리는 세계 시장에서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를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정하여 그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미 다른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연구해왔으나 결국에는 다들 중단한 연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표준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마다 들어가는 배터리 팩이 다르고 용량 역시 다 다릅니다. 배터리를 규격화하려면 수많은 차종의 구조를 다 바꿔야 하는데 이는 사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죠. 또한 추후 배터리 기술이 좋아져서 배터리 충전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지은 배터리 교환소들 역시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 외 여러 단점으로 인해 세계 각국은 연구를 중단했으나 중국만은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개발도상국의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나라가 많기에 운전자가 직접 전기차를 충전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국은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를 초기에 보급해 선점하게 되면 결국 이들 나라의 전기차 시장을 중국이 독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규모의 경제로 밀어붙이는 중국의 태도에 전 세계인들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여러 걱정 어린 관측들을 일축하며 그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다른 전기차 기업들과 기술 격차를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에 탑재된 기술이 미국 시사주 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가 된 것인데요. 해당 기술은 외부 전력 공급 기술인 V2L로 타임지가 선정한 특별 언급상을 받았습니다. 타임지는 매년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죠. 올해는 접근성, 인공지능, 의료 디자인, 엔터테인먼트, 로보틱스 등 26개 부문에서 혁신적인 제품 200종을 선정했는데요. 혁신 제품 외에 올해 시장에서 눈길을 끈 제품과 서비스 특별 언급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현대차의 V2L 기술이 그 대상이 된 것입니다. V2L은 전기차가 외부 전자제품에 교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인데요. 해당 기술로 전기차의 전력을 활용해 차량 내부 또는 야외에서 노트북과 같은 전자기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동차의 활용성을 높이고 자동차를 통한 경험을 한 차원 높였다는 점에서 업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특히나 72.6kWh 용량의 배터리가 적용된 아이오닉 5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가구가 약 5일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의 60kWh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데요. 최근 영국에서는 아이오닉 5의 V2의 기능을 활용해 세계 최초로 전기차 동력만으로 운영되는 간이 호텔 현대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오닉 5는 최대 3.6kW의 전력을 제공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전기를 화재 등 별다른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마련된 호텔 현대는 숙박시설인 캐빈,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바와 식당, 영화를 관람하고 주변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영화관 등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아이오닉 5는 각 구역마다 한 대씩 배치돼 총 3대가 호텔 운영을 전담했습니다. 전기차 3대만으로 호텔 시설을 운영했다는 놀라운 사실에 전 세계에서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V2의 기술이 적용된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들은 세계 각국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얼마 전 아이오닉 5가 미국 자동차 전문지인 모터트렌드 2023년 올해의 SUV로 선정되는가 하면 EV6은 유럽 올해의 차를 수상하기도 했죠. 세계 각국에서 쏟아지는 호평에 지속적으로 한국을 견제해왔던 중국과 일본에서조차 마지못해 인정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아이오닉 5의 인기가 높아지며 계속해서 그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 올해의 차 최종 후보에 오르며 그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아이오닉 5를 포함한 10개 모델이 최종 후보에 올랐는데 테슬라 모델 Y와 벤츠, 아우디는 물론 토요타의 전기차 역시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하며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최종 후보들은 시승평가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적으로 한 개 모델이 일본 올해의 차로 선정될 예정인데요. 아이오닉 5의 심상치 않은 인기에 좋은 소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한국 차에 대해 인색했던 중국에서조차 이례적으로 칭찬을 받았는데요.
최근 중국 언론은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데뷔한 아이오닉 6에 중국산 자동차보다 아이오닉 6이 메리트 있다며 충전 시스템 측면에서도 테슬라와 비교해 우위에 있다. 테슬라를 가장 위협하는 자동차라고 호평했습니다. 그 뛰어난 기술력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 전기차의 모습이 너무도 기분 좋은데요. 앞으로도 계속된 발전을 통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